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87 체제 이래 이처럼 임기 중반이 되기 전부터 레임덕을 걱정할 정도로 국민의 외면을 받은 정권은 없었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말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안달이 난 이들이 이재명과 조국 세력이라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난 대선에서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처음부터 낮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처음부터 전 정권 적폐청산과 함께 노동개혁과 세제개혁, 공공개혁 같은 계획을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적어도 노동개혁, 세제개혁 같은 것은 잘 몰랐다 하더라도 전 정권 적폐청산은 윤석열 한동훈에게는 전문 분야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윤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은 아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인수위를 담당했던 안철수도 그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로드맵도 없었습니다. 인수위를 하면서 왜 새 정부의 프로그램을 짜지를 못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결국 전 정권 적폐청산도 노동개혁을 비롯한 개혁도 일절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데서 출발한 지지율이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역사상 집권 세력의 최대 참패라는 지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로는 20%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닥이 내려왔을 때가 20%, 가장 올라갔을 때가 29%, 그 사이를 오락내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를 지휘해 사상 최악의 참패를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선거 참패의 원인을 밝히는 백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기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은 지금 지지자의 2배를 훨씬 넘습니다. 한동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이재명, 조국은 물론이요, 홍준표, 오세훈을 비롯한 기성 정치인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판이 그만큼 왜소해져 버린 겁니다.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2배 이상이다.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자신의 팬덤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청길 낭떠러지 위에서 깨춤을 춘다고 할까요?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잃으면 정권 재창출을 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인기가 아무리 치솟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무너져 버리면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갑니다. 그가 한동훈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임 중에 20% 지지율이 무너진 대통령은 하나같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YS가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목요일인 26일 NBS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NBS 지표조사 역시 갤럽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2%포인트가 하락을 했더군요. 엠브리엔 퍼블릭, K스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3일, 24일, 25일, 사흘 동안 전화 면접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말씀드린 대로 25%. 이는 3주 전과 비교해서 2%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지표조사로서는 최바닥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비율은 3%포인트가 오른 69%였습니다. 자, 세대별로 봐서 70대 긍정평가 55%, 그리고 부정평가 39%. 여기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6%포인트가 높습니다. 이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놀랍게도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60대조차도 말입니다. 국정 방향성 질문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 응답자는
6%포인트가 떨어진 25%. 지지율과 똑같습니다. 반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자는 2%포인트가 오른 68%였습니다. 이처럼 MBS 조사에서도 민심 이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면 민주당도 이 국민의힘처럼 국민 외면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은 그것보다 2%포인트가 적은 26%, 조국당이 12%나 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4%, 진보당 1%, 지지정당 없음 등이 27%였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을 잃은 수사로 보이는 이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 국민의 반응입니다.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정당한 수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37%.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응답을 한 사람이 10%포인트가 높은 47%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정치적 수사로 보이는 겁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65%가 찬성을 한다고 했고 24%가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모든 신문에 실리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여야가 모두 반대를 하는 이 임종석이 광주에서 주장을 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이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을 한 반헌법적 응답자는 무려 54%였습니다. 반면에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헌법과 일치하는 얘기죠.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37%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 65%가 찬성을 한다는 이번 조사 결과에 용산 또 놀랐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반대 36%와 30%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연령별로도 70대 찬성이 32%, 그리고 반대 50%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국회는 지난 9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런 것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죠. 원래는 이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이것만 김건희 특검법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폐기가 됐죠.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은 여기에 공천 개입을 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들 비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65%로 반대의 24%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으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27일 금요일은 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2주 만에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에서 3%포인트 소폭 반등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 사흘 동안 조사를 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3%, 그리고 부정평가는 그 2주 전에 70%에서 2%포인트가 내린 68%입니다. 갤럽이 분석을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중순에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2주 전에 취임 후 최저치 20%에서는 벗어났다. 70대 이상 등에서 변화폭이 컸다. 이는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전 영향으로 짐작된다. 자, 그래서 긍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니 외교가 25%, 그리고 2위가 의대정원 확대가 7%입니다. 그 아래 원전 수주도 5%가 됩니다. 그런데 부정평가 이외에는요, 긍정평가 의대정원 확대가 역시 똑같이 부정평가에서 3주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의대정원 확대 무려 16%. 그리고 지금까지 1위를 계속 차지했던 경제민생 물가, 그리고 소통 미업, 이 두 개가 똑같이 13%로 공동 2위입니다. 그 아래 김건희 여사 문제도 별도 항목으로 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2%포인트가 올랐죠. 그래서 31%. 더불어민주당은 32%, 조국당이 8%, 개혁신당은 4%, 그리고 무당층은 23%였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총선 이후로 계속 바닥이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에 어제도 여야의 정책이 충돌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포퓰리즘을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25만 원 지원금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서 이틀 전에 재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됐죠. 자, 그러자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을 사례로 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중국의 예를 든 겁니다. 이재명이 이 말을 한 곳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자,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골목이 말라 비틀어지고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는데도 서민들 숨통 열리게 하는 예산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냐. 골목이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발언이 실린 신문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식 경제가 민주당의 목표인가?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을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결국 그 법안은 재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경기 부양 효과는 작고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며 국가 부채를 가중하는 것으로 그 지급 법안은 현금 살포법이다. 국가 채무를 가중하는 게 한 13조 원 정도 되죠. 1인당 25만 원씩 살포를 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25만 원, 35만 원 차등으로 살포를 하면 한 14조에서 15조. 그런데 지금 국가 채무가 엄청납니다. 올 연말에 1197조가 원래 목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마 1200조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올해 우리 정부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여야 간의 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있죠. 바로 금투세입니다. 민주당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론을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1,400만 개미 군단이 민주당의 등을 돌릴 것은 명백합니다. 진성준을 비롯한 민주당 내 금투세 시행론자들은 아주 고집이 대단합니다. 금투세가 주식 거래로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큰손이 대상이지만, 그래 부자들이 대상이지만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하는 큰손들이 연말 금투세 폭격을 피해 일제히 매도로 돌아선다면 우리 시장은 대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소 개미들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민주당 시행론자들은 개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건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이탈하면 시장의 폭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금투세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당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당론을 정하겠다 했던 방침을 바꿔서 절차를 서두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친명계 인사가 이재명에게 금투세 관련 당론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언론은 이재명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사실상 금투세 유예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행론자들의 거센 반발은 지금 예상보다 컸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진행한 이후에 방향과 결론에 관한 조속한 당의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다. 일단 유예 쪽으로 키우는 것 같은데 그
그 위에도 2년 유예론, 3년 유예론, 아니 5년 유예론. 정승호 의원 같은 분은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주식시장 불확실성은 좋지 않으므로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금투세 관련해서 당론 결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친명계 핵심 인사들 다수의 건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안 좋은 만큼 금투세 당론을 서둘러야 한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도 이날 이재명에게 별도의 보고를 했습니다. 결론을 늦출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만큼 하루 빨리 당 입장을 정하는 게 좋겠다. 다들 알다시피 이재명은 이미 금투세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측근들이 말은 이렇습니다. 프로세스를 너무 길게 가져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질질 끌어서 당 입장이 곤란해지는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도 빨리 당론을 정하라고 건의를 한 상태다. 친명계 좌장 정승호는 최근 공개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금투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준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런 의견을 무시하면 자칫 비명계 결집을 할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지금 이재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뭐 다들 듣기 싫어하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마다 일제히 쏟아지는 기사가 있었죠. 어느 신문은 크게 내고 어느 신문은 조그맣게 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를 한 결과 국세 수입이 당초에 367조 3천억보다 29조 6천억 덜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이 세수 펑크가 났죠. 그런데 올해에도 29조 넘는 세수가 또 펑크가 날 거다. 그래서 2년 연속 수십조 결손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기재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조 4천억 원 감소한 337조 7천억 원으로 재추계가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1%로 지난해 14%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세수 펑크가 가장 크게 난 곳은 어디일까요? 당초 예상보다 감소폭이 큰 법인세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63조 2천억 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하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법인의 영업이익에 부과가 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당초 예산에 기재된 77조 7천억 원보다 14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금액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산을 짤 당시에 지난해 정부가 판단하기로 상저하고 전망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장사가 잘 안 됐지만 하반기에는 잘 될 거다. 그래서 상저하고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과 달리 기업 경기가 하반기에도 악화를 한 탓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12월이 되었어야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자, 이 법인세 다음에 이 소득세 수입은 예산 125조 8천억 원보다 8조 4천억 원이 줄어든 117조 4천억 원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는 증가를 했는데 지난해 경기 둔화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감소를 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급 할당 관세를 실시한 점도 결국 세수 결손을 키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올해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을 편성할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결국 가용 재원 활용 등으로 민생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기금을 모두 끌어서 동원하겠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가구 주의 나이, 각 가구의 핵심 주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10곳 중에 4곳은
놀랍게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입니다. 이런 독거노인의 절반은 생계를 직접 책임지는 등 경제적 여건도 취약했습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가구는 565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6.5%를 차지했습니다.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고령자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독거노인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가구, 엄청난 숫자입니다. 213만 가구나 됩니다. 더욱이 전망치를 보면 앞으로 28년 뒤인 2052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50.6%까지 치솟아서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한국이 문자 그대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그 고령화 가구 중에 절반 이상이 독거노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독거노인 3명 중에 1명 꼴인 32.6%는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독한 노년을 보내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다. 대화할 상대가 없다. 또 34.8%는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노후 대비입니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해봤자 그동안 넣었던 연금 받는 거, 그게 유일했는데 2022년 기준 이들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 결국 독거노인 절반에 가까운 49.4%는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폐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당을 받는 막노동을 한다거나 뭐든지 해야만 합니다. 2년 전보다 이 수치는요 2.8%포인트가 오른 것입니다. 독거노인 가구의 취업 비중도 32.8%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요사이 60대, 70대는 취업자가 계속 늘고 있고 2030은 계속 줄고 있다. 그 신문에도 나오고 있죠. 바로 살기 위한 발부둥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치판의 수준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성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전현희는 김건희 특검은 즉각 시작돼야 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전현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얘기를 하자 이 대표와 주변을 탈탈 털었다. 두 사람이 업무 보고를 하거나 출장도 함께한 사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하자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거짓말을 했다. 전현희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그 장내에는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전현희 말입니다. 절대로 못 외운다. 불가능하다. 구약 성경 다 외운다는 윤석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권 999장 23,145절 이 방대한 양의 구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을 하길 바란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이재명 또 나섰습니다. 제가 했으면 외우냐 못 외우냐 하면서 징역 5년쯤 구형하지 않았을까 싶다. 자, 그러자 이 국민의힘이 야비한 물타기라며 발끈했습니다. 이종구의 부대변인 논평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기간 중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자 그 꼬리를 자르기 위해 김문기를 모른다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였고 백윤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 지역 변경 지시를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등의 반복된 거짓말로 기소됐다. 사실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김문기 처장의 변사체가 승남도시개발공사 안에서 발견이 된 바로 그 이튿날 SBS 방송에서였죠.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는요, 왜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신은 빠져나오겠다는 의도가 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점을 중시를 했고 기소를 한 겁니다. 대선 당시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이 대표의 거짓말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게 국민의힘 부대변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말한 구약 성서도 다 외운다고 할 때, 구약 성서도 다 외운다 할 때 정말 구약 성서를 전부 다 그 두꺼운 성서를 다 외운다, 그런 의미로 말했을까요? 전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 말한 다는 전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뭐까지를 의미하는 구어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 성서 다 외운다 이러면 보통 사람은 외우지 않는 그 구약 성서까지 외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내가 공연히 김건희 여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구약을 다 외운다는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다 외운다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서 성경을 외우기까지 한다, 이런 의미의 말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말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회 교육위는 국정감사 일반적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요사이 국정감사 정인 의결하면 민주당은 거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하죠. 여야 간의 협의는 없습니다. 주요 정인으로는 장윤검 전 숙명여대 총장, 그리고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이 국민대학 있는 국민학원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그리고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과 관련해서 정인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문이 잠시 참석을 해서 정인 채택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그 가천대학교 논문이죠. 이재명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힘은 가천대 이사장, 서울대 총장을 정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이 맞받았습니다. 여당이 조국 대표와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정인 채택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됐다. 그래서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정인을 채택하자고 요구를 했겠죠. 이러고 보니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정말 드문가 봅니다. 배운 자, 가진 자, 명성을 가진 자일수록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수호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